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뉴스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노희범 변호사, 윤상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윤 기자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도착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29분인데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좀 일찍 오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현재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입장을 했고 윤 대통령이 언제 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이 있잖아요. 오기는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 올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정확히 언제 오냐 이런 것들도 좀 물어봤는데 네. 동선이 보안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최후 진술을 하게 될 텐데 변호인단은 이미 왔다고 하니까요. 변호인단 측에서 오늘 이런 내용이 좀 담길 거다 언급한 게 있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들어갈 때는 나올 때 얘기하겠다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도 대통령이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작성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뜻과 다르다 이런 입장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어쨌든 이번 비상계엄이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담길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변론으로 보이는데 일단 양측 대리인단이 증거 제출 요지를 설명하는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차례로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을 하고요. 그 뒤로 당사자인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대리인단을 통해서 최후 진술 의견서를 냈던 걸로 아는데 윤 대통령 직접 나오잖아요. 네. 그동안 했던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좀 본인 입장을 주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네. 같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본인이 직접 나온 경우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직접 나온 것뿐만 아니라 직접 증인신문도 했고 증인신문이 끝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 오늘 이제 최종 의견 진술 기회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태도나 그동안의 어떤 주장 내용 등을 비춰보면 충분히 오늘 나와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아니, 오늘 최후 진술도 있고 해서 평상시보다 좀 일찍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도착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네요. 대통령의 최후 진술 시간 제한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측 대리인단 종합변론은 재판부가 2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을 뒀는데 윤 대통령이나 정청래 위원장에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정청래 위원장은 20분 내외로 발언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정확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말할지 구체적인 분량은 이 역시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윤석열 대통령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지금 정확히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변론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 내용이나 변론 과정에서 이제 대리인단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신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주장 내용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사실은 재판부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는 국민들을 향해서 특히 이제 지지층을 향해서 어떤 본인의 호소를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이제
본인의 어떤 주장에 의하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어떤 국민에게 경고함으로써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어떤 정당성, 그리고 뭐 결국은 이제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뭐 정치인의 체포 지시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지 않을까. 적극 개입하지 않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그쪽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기존에 헌재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어떤 지지층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측면이 좀 커 보인다. 뭐 다른 평론가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담겨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 최종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오기까지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헌정 질서가 중단되고 유린된 사태,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삶이 상당히 핍박해지고 어려워진 대외 여건이나 뭐 외교 안보, 민생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의도가 있었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진정한 의미로 먼저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따라야 될 헌법 준수 의무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도 본인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해서도 국론의 어떤 통합,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점은 명백히 함으로써 본인이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했던 책무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저는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헌재 결정 이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론 분열이 혹시 되지는 않을까, 이런 점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없애주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국회 측에서도 오늘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되고 또 쟁점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어디에 방점을 둘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 뭐 국회 측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 점거봉쇄,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뭐 기타 정치인 체포 지시, 뭐 전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성, 위법성, 그리고 그 위법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이제 주장을 해왔고요. 뭐 탄핵 소추 의결서가 처음 작성될 때부터 탄핵 심판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뭐 그거를 축약해서 할 것 같고요. 다만 뭐 정청래 위원장은 대리인단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탄핵 사유의 어떤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제 주장이 됐을 거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어떤 민생의 어려움, 국민 통합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도 좀 담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어제 소추연단 회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결국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받아서 본인이 나름대로 뭐 10시간 동안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뿐만 아니라 대국민을 향해서라도 아마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좀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뭐 쟁점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국회 소추인단이 대부분 얘기를 할 거고,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을 향한 또 어떤 메시지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앞서서 헌재 주변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윤 기자, 어떻습니까? 헌재 주변 경비 강화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변론인 만큼 오늘 지지자들의 그 주변 지역 탄핵 반대 집회들이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도 오전 8시 기준으로 헌재 주변에 기동대 60여 개 부대 4천여 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뉴스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폭력 시위를 지금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내용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변론인 만큼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그런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뭐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듯한 그런 게시 글들이 올라오고 헌법재판관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협박을 하고 뭐 위협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헌법상의 권한을 갖는 것이고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또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국회로 하여금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 약속입니다. 바로 그 헌법을 통해서 이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본인이 어떤 불만이 있거나 뭐 찬성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약속, 바로 그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가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없다. 붕괴되고 유지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부당한 공격, 이런 것도 헌법 재판의 어떤 독립, 사법제도의 어떤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심판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그 결정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움직임도 그렇고 서부지법 폭동도 그렇고 뭐 법원의 결정에 승복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헌재 결정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헌법 탄핵 심판을 거쳐서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건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 한 약속이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따르기로 한 약속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헌법이고 그 헌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국가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들은 본인의 어떤 그 결론에, 헌재의 결정에 찬성을 하든 그렇지 않든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불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만약에 불복을 한다든가 뭐 일부 층에서는 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선동이고 사실상 그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내란 행위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점을 충분히 일깨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이제 최종 변론이 끝나면 결국 헌재 시간이 남아 있고 재판관들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선고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승복하고 또 앞으로 한 단계 또 나아가는 그런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불복 얘기를 왜 하냐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헌재 심판이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중대 결심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 중대 결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변호인단이 사퇴하는 방법, 뭐 승복 못 하겠다고 우기는 거, 뭐 대통령의 사퇴 뭐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불복할 방법은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윤 기자, 변호인단도 이제는 뭐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지난주 수요일이죠. 19일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도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복하겠다고 말은 하면서 불공정하다 이 얘기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그런데 사실 지난 목요일 날 10차 변론 때 증인신문이 있었지만 9차 변론 때 양측의 쟁점
입장 정리 다 끝난 거잖아요. 사실상 그때 다 마무리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은 증인 신문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증거 조사 방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종합 변론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9차 변론, 8차 변론 때까지 어느 정도 끝났고 9차 변론에서 종합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 뭐 증인 신청을 계속했고 이제 절차적인 어떤 공정성 문제 그리고 뭐 대통령의 방어권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는 대통령 측의 어떤 주장을 조금 더 받아들여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증인 신문을 끝났는데 다시 채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인 신청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했는데 대통령 측이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이걸 또 받아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변론이 조금 더 길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최대한 절차적 어떤 적법성 내지 공정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입장이나 대통령 측의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을 네. 주장을 좀 많이 배려해 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하도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하니 9차 때 이미 종합 변론 입장 정리 다 됐지만 증인 신문을 한 차례 더 한 거다. 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윤 기자, 이제 헌재 변론 때 보면은 재판관들도 직접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했습니까? 네, 재판관들 질문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집중했던 쟁점은 국회 활동을 방해했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 구체적으로는 뭐 국회를 봉쇄하고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나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재판관들이 꼼꼼히 물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맨 처음 출석했을 때도 제일 먼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냐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질서 유지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데 국회 본청 안에 왜 계엄군을 보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이나 지휘관들이 나왔을 때 당시에 어떤 지시를 들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본 쟁점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증인으로 채택된 국무위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었는데 네. 나왔을 때마다 당시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심의였다고 보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했던 뭐 부정선거 부분이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별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판관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 국회 활동을 방해했느냐, 계엄 선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 국회 활동 금지는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하에서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군경으로 하여금 국회를 점거 봉쇄하고 특전요원으로 하여금 국회 본청으로 진입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권능을 제한할 수 없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국회 점거 봉쇄였다는 점. 그리고 국회를 점거 봉쇄하는 것 자체가 비상계엄과 상관없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왜 군경으로 하여금 국회를 점거하고 봉쇄하게 했는지 이게 이제 초점이 됐던 거고요. 계엄 선포의 어떤 절차적 적법성은 맨 처음부터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흠이 커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계엄 선포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 충족이 더 중요하긴 하죠. 절차적인 것이야 이제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체적인 부분은 이제 법적인 판단의 문제지만 절차적인 것은 과연 실제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그 점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좀 윤 기자가 얘기하듯이 뭐 부정선거라든가 예산삭감, 탄핵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이거는 적법한 국회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 선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재판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고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회 점거봉쇄와 폐쇄 시도한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한 예산안, 그 이른바 최상목적지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새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경고성 계엄이라든가 반나절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장에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사실상 장기 집권을 획책한 친위 쿠데타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주장 내용과 실제 벌어진 일 사이에서 가장 위헌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재판관들이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지만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헌재에 나온 증인들 말이 바뀐 부분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검찰에서 했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때 헌재에서 나온 그 증언만을 토대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했던 증언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했던 얘기도 있고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했다면 또 동의를 했다면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 국민들이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전 국민들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에 군경이 투입이 되고 특전요원이 국회 본청을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을 전부 다 봤습니다. 가장 강력한 객관적 물증이죠. 그 이후에 선관위의 어떤 CCTV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국무위원들이나 군경의 주요 지휘관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국정조사 특위에서도의 어떤 답변 내용이나 그 중간급 간부들의 어떤 진술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도 되지만 그 증거들은 모두 재판관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얼마나 위법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개개의 자료일 뿐이지 특정인의 어떤 증언 내용만이 진술 내용만이 사실 인정의 증거로 쓰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관들이 사실 인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상황을 다 지켜본 상황이고요. 관련된 CCTV 영상도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땐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사안 아닌가 이렇게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가 이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소추 사유는 청와대 내부에서 주로 있었던 위법행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특히 국회를 상대로 한 대통령의 어떤 국헌 문란 행위가 였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걸 현장에서도 지켜보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이 행위의 객관적인 목적이나 실제 이루어진 일 그리고 의도가 뭐냐 이런 것들은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라든가 텔레비전의 어떤 영상을 통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탄핵의 어떤 소추 사유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전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봅니다.
그 앞서서 저희가 언급했던 것 중에 뭐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막 부인을 하잖아요.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뭐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엄 선포 요건이 되느냐? 또 포고령 1호 또 너무 명확하잖아요. 선관위에 군 투입하라고 내가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헌재에서 얘기한 바도 있거든요. 확실하게 이 확인된 사실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대통령은 심판정에서 뭐 군 투입, 중앙선관위 군 투입, 뭐 국회 군 투입,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선언문이나 담화문을 통해서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이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본인은 뭐 부정선거 의혹을 좀 점검하려고 뭐 군을 보냈다. 선관위에, 그리고 국회에는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지만 객관적인 사실이나 실제 군경의 주요 사령관들, 지휘부들의 얘기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였죠. 그런 점에서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과연 이번 비상계엄의 어떤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고 실제 군경을 국회나 중앙선관위에 파견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객관적으로 나타난 뭐 군경의 투입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그 목적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예. 그러니까 선관위나 국회에 군이 들어간 장면 저희가 다 봤기 때문에 그 점은 부인을 할 수가 없는데 왜 투입을 했느냐, 네. 목적 측면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뭐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충분하게 탄핵 사유가 된다. 뭐 증거나 증언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꼭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쭉 이루어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각 증인들의 어떤 증언 내용, 그다음에 각종 영상 이런 것들 보면 꼭 재판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누가 진실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의 실체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고, 포고령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포고령은 자동적으로 위헌인 겁니다. 다만 적법한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포고령 1호 같은 경우는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점거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체포 지시, 어느 것 하나 위헌이 아닌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중대한 위헌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이 과연 대통령을 직무에서 계속 배제하지 않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설립이 됐고 그 존재 이유입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적인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원입니다. 그렇다면 재판관이 이런 중대한 위헌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지 않고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위헌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재판관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장일치로 그렇습니다. 예상하십니까? 예. 만약에 뭐 소수 의견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 뭐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읍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이고 그건 법상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과거 네. 두 건의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네.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갈리거나 결론이 갈릴 경우에는 국론 분열의 위험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재판관들이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싶고요. 네. 다만 재판관들이 내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어떤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장일치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내부에서 어느 다른 의견이 있는 재판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평의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일정한 설득이나 대화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결론은 만장일치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 네. 지금 2시가 다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까? 현장 지금 심판정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뭐 오후 4시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입장하는 배진환 변호사,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진환 변호사에게 기자들이 왜 오후 4시에 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피곤해서 그렇지 않겠냐, 국회 측 진술을 뭐 다 듣기에는 피곤해서 좀 늦게 오지 않겠냐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던 걸로 봐선 네. 조금 늦게 올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 9차 변론 때 이미 양측의 쟁점 정리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쟁점 정리하고 국회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 정리를 할 때 대통령이 앉아있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봐야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윤 기자가 네. 예상한 것도 약간 그런 측면인데요. 사실 2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국회 측의 이제 시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영상에 비춰지면서 국회 측의 대리인단의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회 측에서 변론하는 과정에서는 좀 빠지고 싶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얘기만 하고 싶은, 본인의 시간만 갖고 싶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참석이 좀 늦어지지 않는가 싶은데요. 사실은 법정의 예의랄까, 탄핵 심판의 엄중함에 비춰보면 대통령이 처음에 출석했던 것처럼 마지막 변론에서도 충실하게 출석을 해서 국회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본인의 주장도 하는 것이 예의에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재판관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리를 떠서 조금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어쨌든 시작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정에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하고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저희가 조금 진행이 되면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